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몇 년 전 저에게 아주 무섭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소름 돋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와 아내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애할 때부터 장거리 연애를 했어서 주말 부부가 되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아내와 저 둘 중에 서울이나 부산으로 옮길 수 있게 되면 그때 집을 합치자고 하고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죠. 저희가 연애를 했을 때 저는 장거리 연애를 처음 해봐서 초반에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아내와 저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주말 부부를 결정할 수 있었고요. 제가 주말 부부를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는 뜯어 말리는 거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면서 장거리 연애는 괜찮지만 주말 부부는 힘들 거라고 차라리 다른 여자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봐도 주말 부부는 배우자가 바람 피우기 딱 좋다던지 집값과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치만 저와 아내는 서로에게 신뢰가 많이 쌓여 있었고 제가 알던 아내는 바람을 피울 사람이 전혀 아니었기에 저희는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신혼 때부터 주말 부부를 하니까 보고 싶기도 했고 결혼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아내도 저와 비슷했는지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바뀌었어요. 주말 부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울에 정말 자주 왔거든요. 아내는 일을 마치면 바로 부산에서 서울로 고속도로를 타고 밤늦게 왔고 새벽에 다시 부산으로 출근하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평일에 적어도 2번은 왔는데 아내는 보고 싶어서 왔다며 저에게 많은 애정을 퍼부어줬죠. 솔직히 부산에 혼자 있을 아내가 걱정되고 다른 남자가 있을까봐 무섭기도 했는데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저를 자주 보러 와주니까 너무 안심되더라고요.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가 맞나 싶지만 그래도 자주 보니까 좋았습니다. 부산에 자주 내려가고 싶어도 일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시도도 못했는데 아내는 그 힘듦을 감수하고 서울까지 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 주위 사람들도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결혼 정말 잘했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왕복 10시간을 달려서 와주니까요. 그래도 양심상 평일에 아내가 서울에서 와주면 주말은 무조건 제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으로 가면 아내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데이트를 해요. 아내는 집에 있기 싫다며 주말에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것도 구경하면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장난식으로 왜? 집에 누구 숨겨놨어? 라고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원래 아내의 성격이라면 웃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을 텐데 아내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화를 내는 아내를 보니까 왠지 집을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주말 부부를 하고 아내의 집을 초반에만 가봤지 그 뒤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저는 아내가 살고 있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아내의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기도 했고 저번에 정색을 하고 화를 낸 게 찝찝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아내의 집으로 가니 제가 의심한 게 이상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티 안 나게 집안 곳곳을 서성이면서 누구를 들인 흔적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집은 머리카락 한 톨도 떨어져 있지 않았고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 가득한 거 있죠? 여보,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부산 집에 자주 안 와? 내가 평일에 대부분을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잘 못 오지. 그냥 잠만 자는 집이야. 봐, 아무것도 없지? 아내가 그때 화를 낸 게 이해가 될 정도로 집은 사람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누구를 숨겨놓을 정도로 아내는 집에 자주 오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집을 보니까 제가 아내를 의심하는 말을 듣고 아내가 많이 억울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사과를 하고
그날 저희는 아내의 집에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일요일 낮에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자기도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친구들이랑 약속이 잡혀서 나가야 된다고 했고 아내와 같이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평상시에는 혼자서 대충 준비하고 나가는데 아내와 단둘이서 같이 준비하니까 왠지 모르게 다른 부부들은 평소에 이런 모습인 건가 하면서 우울해지는 거 있죠. 저희도 부부인데 주말에만 보고 어쩔 수 없이 각자 생활을 하니까 부부가 아닌 것 같아지면서 슬퍼지더라고요. 얼른 아내와 집을 합쳐서 같이 준비도 하고 같이 밥도 차려 먹으면서 부부 느낌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부산으로 일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것 같아요. 아내와 같이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아내는 집안에 있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여보, 드라이기 어딨어? 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몰라, 왼쪽 서랍에 없어? 라고 했고 아내가 알려준 곳에는 항상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뒤지면서 찾아야 했고 아내도 물건을 찾을 때 집안을 뒤지더군요. 자주 쓰는 드라이기의 위치를 모를 정도로 집에 자주 못 오는 아내를 보니까 다시 아내한테 잘해야겠다고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제가 부산에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거였죠. 제가 자리가 비면 무조건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팀장님께서 저한테 부산으로 가서 얼른 아내랑 둘이서 살라고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드디어 부부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감이 부풀었고 너무 좋아할 아내를 생각하니까 제가 다 설렜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사실 저와 아내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꼭 낳고 싶다고 했지만 주말 부부여서 여유가 없었고 육아를 아내 혼자서 할 순 없었기에 시도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 아내와 제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건 뒤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 나 드디어 부산으로 직장 옮긴다? 우리 드디어 합칠 수 있어. 이제 서울이랑 부산 왔다 갔다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아내는 제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침착하고 조용하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래? 원래 아내 성격이라면 제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뛸 게 분명한데 이렇게까지 침착한 반응인 아내를 보니까 제가 부산에 가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왜 그래? 싫어? 여보 매일 일 마치고 서울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잖아. 그리고 결혼 전에도 일 정리되면 합치자고도 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나이도 얼추 있어서 아이도 낳아야지. 아이? 너무 이르지 않나? 난 아직 일이 더 좋은데. 그리고 난 지금도 좋아. 굳이 날 위해서 부산까지 올 필요 없어. 내가 가면 되지. 다시 처음 보는 곳에서 일하면 적응도 힘들 텐데. 괜찮아. 그리고 난 부산 이제 싫어. 내가 서울로 가고 싶어. 여보가 직장 옮기지 말고 내가 서울로 옮겨볼게. 부산으로 갈 날만 기다렸는데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다뇨.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아내를 보고 더 놀랐고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둘 다 30대라서 한시가 급한데 아이를 낳는 것이 이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드디어 주말 부부 끝낸다는 생각에 기뻐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니까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부산보다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말을 했으니까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아내가 얼른 서울에 와서 같이 살 날만을 기다렸어요. 아내는 금방 서울로 옮길 수 있다고 했고 이번은 왠지 자리가 빌 것 같다며 기대했지만 늘 예상과는 다르게 안 됐습니다. 아내의 회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본사로 갈 사람을 뽑아서 가는데 아내는 매번 떨어졌고 다시 뽑히기 위해서는 6개월을 기다려야 했죠.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몇 년이 되었고 아내는 서울로 오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내가 그냥 부산에 가겠다고 그랬지만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몇 년 동안 서울에 상경하겠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낳는 것은 포기했고 아내가 평일에도 저희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서로 데이트는 했지만 예전만큼의 뜨거움은 없었죠. 사랑이 식어가는 느낌과는 별개로 다른 주말 부부들처럼 정석대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간 거죠. 그리고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원래는 생일날이 평일이면 못 만나거나 생일 전 주말에 만나서 미리 생일 파티를 했는데 이번은 아내의 생일이 다행히도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맞이할 겸 오랜만에 서울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죠. 예전과 달라진 저희 사이를 조금이나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아내의 생일 선물도 골랐고 서프라이즈를 하기로 했어요. 아내한테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회사에 가는데 저녁에 집에 도착할 것 같으니 먼저 서울에 있는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아내는 많이 서운해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집에 먼저 가 있는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회사에 가긴 했지만 그래도 간단한 일이라서 낮에 집에 갔습니다. 아내가 오기 전에 장롱 속에 숨어서 아내를 놀래켜 주려고 했고 장롱 안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내가 오기 5분 전 장롱에 들어가서 숨었고 아내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아주 충격적인 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옷장 문 사이로 침대 밑을 보는데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바로 제 침대 밑에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겁하고 놀라서 으악! 이라는 소리를 지르고 옷장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끌어냈어요. 한 젊은 남자였고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온 도둑인데 제가 낮에 집을 와버려서 탈출을 못하고 침대 밑으로 숨어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화를 내면서 당신 뭐야? 왜 들어왔어?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씨, 이 말만 반복했지 왜 우리 집에 들어왔고 왜 침대 밑에 있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제 두 손은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보복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손을 쓸 수 없었는데 그때 마침 아내가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드디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으악 하는 겁니다. 아내도 저희 집에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놀란 것 같았습니다. 놀란 아내에게 저는 얼른 경찰에 신고해! 도둑이야! 라고 했지만 아내는 너무 놀랐는지 입만 막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못 하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얼른 신고하라니까? 빨리 112에 전화해!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니까 아내는 드디어 정신을 차렸는지 알겠어 하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뭐야 왜 전화해? 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신고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의 이름이 미화인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미화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어떤 짓까지 했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남자가 제 아내 이름을 아는 건가요? 아내는 당황하면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고 저는 아내에게 뭐야? 당신 이 사람이랑 아는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아내는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고 저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목에 힘이 스르륵 풀리더라고요. 정말 아내의 사생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내가 만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것도 아내 생일날 말이죠.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고 그 사람은 수갑을 채워진 채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벙쪄서 경찰서로 따라갔고 그 남자가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내의 전 남자친구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 대박인 사실은 바로 아내와 사귈 당시에 아내 대신 교도소를 갔다 왔대요. 아내가 운전하면서 사고를 냈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 남자가 아내 대신 감옥에 가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 남자는 출소를 하고 아내와 다시 만났고 아내는 1년간 감옥에 갇혔고 1년간 감옥에 갇힌 그 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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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아내는 서울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였죠. 아내가 결혼 초에 서울에 평일에도 오고 자주 왔던 게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나 그 사람 사랑 안 해. 그 사람은 나 대신 감옥 가준 게 양심상 걸려서 그래서 잠깐 만난 거였어. 정리하려고 했어. 라며 핑계를 대었고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저 몰래 저희 집에서 자주 만난 모양입니다. 어떻게 침대 밑에 숨어 있을 수 있나요? 아내는 제가 늦게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불렀고 그 남자는 아내가 아니라 제가 그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놀라서 침대 밑에 숨었다고 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건 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바로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단 사실을요. 아내는 서울로 발령난 지 오래되었고 부산에 있는 집도 서울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자주 만날 수 있었고 저는 뒷전이었던 거죠. 제가 늘 부산에 갈 때마다 친구 집을 빌려서 거짓말 친 거래요. 그래서 드라이기 위치도 모르고 그랬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증거가 이렇게 많았는데 왜 저는 몰랐던 걸까요? 지금 봐도 제가 너무 한스럽고 바보 같아요. 너무 후회 중입니다. 한 번에 아내의 비밀을 알아버리니까 감당이 되지 않았고 화도 안 나는 거 있죠? 오히려 덤덤했고 자책만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만천하에 자신의 비밀이 다 드러났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멍하니 앉아있더라고요. 경찰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다고 말을 했고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아내가 냈던 사고를 다시 재수사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가중처벌까지 받으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그 남자는 저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도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화도 났겠지만 저 몰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제 집에 함부로 들어온 건 잘못한 거니까요. 그 남자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아내를 믿고 감옥에 대신 가줬는지 후회된다고 해요. 정말 그 사람은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사 준비를 했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침대를 들여놓지 않았어요. 그때 옷장 속에서 침대 밑에서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친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침대 밑에 늘 누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감옥에 갔어요. 자연스럽게 이혼을 했고 저는 혼자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이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떻게 그 여자를 철석같이 믿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3년이 지나서 그 여자가 출소할 때가 되었는데 마주칠까봐 겁이 납니다. 혹시라도 복수를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여자나 남자 잘 보고 결혼하세요. 이런 비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대 초반인 남자입니다. 지금 저는 평범한 공무원 일을 하고 있고 제 인생에 굉장히 만족해요. 평생 평범한 인생만 살아오던 저에게 어느 날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길 바랄게요. 아내와 저는 아주 행복한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주위에 반대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저를 사랑해주는 여자와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 부부는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갔고 며칠 후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신혼집 첫 입춘날이라 저희 부부는 굉장히 들떠 있었고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희 둘 다 여행을 갔다 오느라 짐 정리하느라 바빴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으로 퀵이 왔습니다. 아직 짐 정리가 덜 끝난 저를 대신해 아내가 나갔고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계속해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짐 정리가 끝날 때까지 퀵을 받으러 간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아내를 부르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는데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퀵으로 받았던 걸 자신의 몸 뒤로 숨겼습니다. 무슨 퀵이냐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별거 아니야 라며 자리를 떴고 저는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죠. 그러면서 아내는 앞으로 퀵이 오면 자신이 먼저 열어볼 테니 절대 제가 먼저 열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아내는 퀵으로 받은 것을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도대체 뭐길래 아내가 저렇게 당황해하는 거지? 궁금하긴 했지만 아내가 생각이 정리되면 저에게 다 알려줄 거라고 생각해 일일이 캐묻지 않았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희의 본격적인 신혼생활은 너무 행복했고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서로밖에 몰랐고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가 거슬렸어요. 바로 퀵입니다. 저번에 한 번 퀵이 오고 나서 그 뒤로도 계속 저희 집으로 배달이 왔어요. 그런데 항상 오는 시간이 아내가 집에 없을 때였어요. 아내가 어디를 나가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만 퀵이 왔죠. 저번에 아내가 저에게 신신당부한 것처럼 저는 아내가 열어볼 때까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제가 먼저 연 것으로 신혼 때 싸우기 싫어서 일부러 열지 않은 것도 있죠.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퀵이 또 왔다고 아내에게 주는데 아내는 항상 화장실같이 비밀스러운 곳에서 퀵을 열어봤고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바로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지 너무 궁금했죠. 아내가 언젠간 말해줄 거라고 굳게 믿은 채 바보같이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퀵이 왔고 그날은 아내에게 퀵이 왔다고 말을 한 뒤 저는 잠에 들려고 했습니다. 안방에서 저는 잠을 자려고 누웠었고 아내는 거실에 있었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밖에서 아내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자는 줄 알았는지 목소리를 크게 냈고 저는 아직 잠에 들지 않았기에 아내의 대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되게 이상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금방 정리한다고. 이렇게까지 내 남편한테 우리 관계를 알리고 싶어? 내가 나중에 다 말할 테니까 기다려 좀. 저는 왠지 모르게 싸한 기분이 들었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 내용을 듣고 저는 퀵을 제가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에게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을 했고 전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퀵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한동안은 그 퀵이 오지 않다가 몇 달 뒤 저희 집으로 퀵이 배달 왔어요. 그때도 아내가 집에 없었을 때였고 저는 쉼호흡을 수없이 하고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 안에 담겨있던 내용물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바로 아내의 불륜 현장이 잔뜩 담긴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호텔 열쇠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를 그곳으로 초대한 듯한 느낌이었죠. 두 손이 벌벌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퀵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너무 소름 돋았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매번 퀵을 받았을 때마다 이런 사진들이 있어서 찢어버린 거였죠. 모든 상황이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지는데 정신이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에 있던 사진들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같이 찍은 셀카, 그리고 호텔에 같이 들어가는 장면뿐만 아니라 카톡 대화 내용까지 모든 증거가 다 있었어요. 아내가 반박도 할 수 없게 빼도 박도 못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상상을 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호텔 키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아내를 초대한 것일지 아니면 저를 초대한 것일지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거실에서 어떤 사람과 전화통화를 했던 내용이 생각났어요. 아내가 전화를 했던 사람은 주기적으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저에게 알리기 위해서 퀵을 보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아내의 상간남이라고 생각했죠. 이 호텔로 가면 상간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고민했고 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정리도 되지 않았죠. 그렇게 하루 이틀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었고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힘들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 동안 퀵은 계속 왔습니다. 이틀 주기로 저에게 왔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점점 세졌어요. 아내가 제 욕을 하는 카톡 내용도 복사해서 있었죠. 아마 제가 그 박스들을 다 열어보는 걸 알고 조롱하기 위해 점점 높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를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넣어준 호텔 방키를 가지고 그 호텔로 갔죠. 호텔은 607호였고 그 방은 장기 숙박고객이라고 했습니다. 딱 봐도 번지르르하고 좋아 보이는 호텔이었죠. 저는 쉼호흡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호텔은 굉장히 컸고 화려했어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 큰 장소에 딱 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딱 보자마자 저 새끼구나 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 남자는 저를 보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술 한 잔을 주더라고요. 한 잔 하실래요?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 술잔에 들어있는 양주를 그 남자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양주로 범벅이 되었고 통쾌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웃으며 자신의 얼굴을 닦았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꼴에 자존심은 있나 봐요. 여기서 당신 와이프랑 계속 만났는데 어때요, 기분이? 제가 보낸 킥들 잘 받았죠? 저는 당신 와이프랑 잘 될 생각 없어요. 그저 당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알려주고 싶었어. 그 여자 보통 아니니까 너무 마음 주지 말아요. 주먹에 미친 듯이 힘이 들어갔고 당장이라도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를 건들면 주먹이 날아갈 기세였죠. 그런데 그때 그 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들어왔죠. 방문을 열면서 자기 나왔어 라는 코 앵앵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여자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눈이 마주쳐서 둘 다 기겁을 했고 상간남은 TV라도 보는 듯이 배꼽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아내는 여보 라며 제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자신이 다 잘못했다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말이죠. 옆에서 아내의 상간남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재밌는 광경이라며 깔깔대며 웃고 있었고 앞에서 아내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정말 싫었습니다. 기분이 더러웠고 당장 그 남자를 때려 죽이고 싶었죠. 저는 당장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못 믿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번 바람을 피웠다고 또 안 핀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죠. 아내는 제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오니 더 싹싹 빌며 안 된다고 했고 호텔방을 나가려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내를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아내가 그 순간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나 임신했어. 그 순간 저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제 아이라고 했고 낳고 싶다고 했죠. 아이 때문이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함부로 이혼이란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어요. 정말 바보 같지만 이혼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제 아이라고 확신을 하니 가차없이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부부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 상간남과 관계가 끝났다고 했고 가정에 충실하게 살 거라고 약속했어요. 다시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아내의 말을 완전히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회는 주려고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만 태어나면 미운정으로라도 살아갈 순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아내와 함께 뱃속에 있는 아이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막달이 다 되어갈 때쯤 잊고 있던 퀵이 배달 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 번도 저희 집으로 퀵이 온 적이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받아본 것이었어요. 저는 아내 몰래 혼자서 그 박스를 열어봤고 그 안에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상간남이었던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청첩장이었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어처구니가 없었고 남의 가정을 흔들어 놓고 혼자서 잘 살겠다는 걸 보고 화가 났죠. 당장이라도 그 남자와 결혼할 여자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복수도 제대로 못했으니 이참에 제대로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아내의 상간남과 결혼하려는 여자를 제가 꼬시기로 말이죠. 말이 쉽지 정말 힘든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만큼 그 남자가 불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남자의 결혼식이 될 때까지 이를 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저는 그 남자가 입장할 때 남편 측에 앉아 유유히 그 사람을 지켜봤어요. 해맑게 웃으며 걸어오던 그 사람은 앉아있는 저를 보고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고 저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그 사람을 향해 비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결혼식을 하는 와중에도 저와 수없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결혼식 후 사진을 찍을 때도 그 남자와 가장 가까이 서서 찍었어요. 친한 지인들을 다 제치고 그 사람 바로 옆에 찰싹 붙어 해맑게 결혼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그 남자의 귀에 대고 말을 했습니다. 기다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가 당한 만큼의 딱 10배로 돌려줄게. 이 말을 한 뒤 저는 뷔페까지 야무지게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 남자의 아내 옆에 접근했어요. 상간남이 가지지 못한 기질들을 제가 다 가진 척을 하며 심적으로 그녀의 많은 위로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자 쪽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었고 상간남은 그 여자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자리를 맡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니면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신세였죠. 저는 상간남의 여자에게 굉장히 다가갔습니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제가 복수에 미쳐 있었기에 도덕적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녀가 자주 다니는 커피숍에 취직을 하여 친해지기도 하고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자주 만날 수 있게 제가 다 계획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녀도 자신은 유부녀라며 될 수 없는 관계라고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듯 저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직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반보다 조금 더 유해진 그녀를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아내는 거의 만삭에다가 출산이 임박했지만 저는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은 식은 지 오래였고 그 당시에 저는 상간남의 아내를 꼬시는 거에 집중했거든요. 그리고 그녀와 저는 불륜관계가 되었죠. 정말 급속도로 발전한 관계였고 저도 처음이라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을 때 이런 스릴감이었나? 하는 감정이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그녀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집에서 아내는 출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밖에서 이러고 있으니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상간남의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바로 과거에 그녀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제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는 건 숨겼습니다. 상황이 잘못될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제 아내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제가 흑심을 품고 일부러 자기를 꼬시려 했던 사실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랐고 저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도 복수심에 불타올랐다고 해요. 저보고 같이 복수를 하자고 권유를 했죠. 어차피 끝은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동지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혼자 이 싸움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저는 상간남이 했던 방법 똑같이 했어요. 저와 둘이 불륜관계를 벌이고 있는 사진과 카톡 내용을 이틀에 한 번씩 상간남한테 퀵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607호인 호텔키도 함께 보냈죠. 그리고 저희 둘은 607호에서 상간남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퀵을 보내고 몇 시간 뒤 호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그 남자가 저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 술을 권하며 한잔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남자는 저에게 바로 주먹을 날렸어요. 제 위에 올라타 저의 얼굴을 미친 듯이 가격했습니다. 얼굴에 뼈가 나고 뼈가 이상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카메라로 녹화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맞고 있으니 그 남자도 금방 진정했습니다. 상간남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었고 저는 그 남자를 보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입에 묻은 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내 와이프 탐냈으니까 나도 네 와이프 탐 좀 내보자. 상간남은 저의 말에 한 번 더 달려들려고 했지만 그 순간 제 앞에 양팔을 벌리고 한 여자가 저를 막아섰고 그 여자는 바로 상간남의 와이프였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들은 부부싸움으로 번졌죠. 너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 줄 알고 막는 거야? 저 새끼 너 가지고 논 거야. 나도 알아. 근데 당신도 잘한 건 없잖아? 나 이 사람 좋아해. 그 여자의 말에 상간남은 눈이 반쯤 뒤집혀서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지며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물건에 제가 팔이 다치고 그 여자도 다쳤는데 저희는 녹화되고 있는 카메라만 믿으며 꾹 참았죠. 그 남자는 온갖 꾀성을 지르며 물건을 이리저리 던져댔고 결국 던질 물건이 더 이상 없어지고 나서 상황이 끝났습니다. 상간남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는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불행해하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끝나기 전 누군가 너무 소란스러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서 상간남을 연행해갔고 저와 그 여자는 상처를 치료하러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병원에 가서 상처를 다 치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아내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면 태어난 순간도 못 본 아빠는 최악이니 말이죠. 어떻게 병원에 도착했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왔고 저는 아내가 낳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간 아이를 보고 처음엔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이의 혈액형이었어요. 저와 아내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A형인데 B형이 나왔거든요. 그 순간 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상간남과 아내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가 너무 절실하게 저를 붙잡았고 제 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또 저한테 거짓말한 거였어요. 아내가 낳은 아이는 상간남의 아이였던 겁니다. 저는 터벅터벅 산부인과를 나갔어요. 아내에게 화를 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념무상의 상태로 그들을 고소하기로 했어요. 저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혼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했습니다. 예전에 퀵으로 보내주었던 증거들 덕분에
수월하게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판격이네요. 저도 이혼하고 상간남도 이혼했다고 합니다. 상간남은 여자 쪽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거라 바로 잘리고 백수가 되었어요. 제가 위자료를 엄청나게 높게 불렀는데 상간남은 무직자라 돈을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저에게 위자료만 갚다가 생을 마감해야 할 정도였죠. 전 와이프는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다시 만나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아요. 사람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한 두 사람한테 최고의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통쾌하고 후회 없어요. 제발 죄 짓고 살지 맙시다. 자기가 겪었던 죄는 정말 다시 자기한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들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